강태민은 도시의 심장 위에 군림했다. JK그룹 타워 최상층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회색빛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는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서류들은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이 완벽한 질서는 강태민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감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빛,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리고 상대방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고 불렀고 그 별명은 지난 10년간 JK그룹을 재계 정상으로 이끈 그의 행보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인수합병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숫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논리로 재구성되었고 수백억 원의 향방이 그의 펜 끝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인간관계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사랑, 그리움, 슬픔 같은 단어들은 오래전에 낡은 사전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찢겨나갔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때 책상 위의 인터폰이 낮은 소리로 울렸다. 비서실장인 최 비서였다. 강태민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예정에 없는 보고는 용납되지 않았다. 최 비서는 강태민의 그런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사 정문 앞에서 약간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소동이라니, 이 철옹성 같은 JK그룹 본사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시한 시위라면 보안팀에서 처리하게. 그런 일까지 내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의 말에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것에 대한 짜증이 묻어났다. 최 비서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강태민은 처음으로 서류에서 시선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호기심도 동요도 없었다. 그저 또 다른 성가신 문제일 뿐이었다. 아이들이라, 요즘은 그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나 보군.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거지? 당장 정리하라고 전하게.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최 비서의 다음 말은 그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다. 회장님 아이들이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강태민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었다. 아빠,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그의 사생활은 텅 비어 있었다. 결혼은 물론이고 깊은 관계를 맺은 여자조차 없었다. 과거의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잠가버렸다. 그런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연극을 벌이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가능성이 빠르게 계산되었다. 주가 하락을 노린 경쟁사의 공작 원한을 품은 자의 복수, 혹은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극.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경우든 이런 식의 공격은 지저분하고 성가셨다. 하지만 동시에 어리석었다. 자신에게는 어떤 약점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떤지 직접 보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문제는 초기에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짓밟아야 했다. 대중에게 JK그룹의 총수는 그 어떤 스캔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고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과도 같았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강태민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처럼 자신의 감정을 발 아래 두었다.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JK그룹의 자랑인 넓고 빛나는 대리석 로비는 수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저지선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똑같이 생긴 5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대략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같은 얼굴 같은 머리 모양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복제인간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아이들은 몰려든 인파와 카메라 불빛에 겁을 먹은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굳건히 로비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순간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그 목소리는 웅성거리는 소음을 뚫고 로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빠, 그 한마디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나머지 4명의 아이들도 일제히 그를 보며 외치기 시작했다. 아빠다, 아빠가 왔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가운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광적으로 터져나왔다. 셔터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그의 귀를 때렸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 지금 그의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그는 이 연극의 배후를 생각했다. 누구일까? 감히 나 강태민을 상대로 이런 유치한 짓을 벌인 자가. 그는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군중의 소음을 잠시나마 잠재웠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 멈춰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보안 요원들에게 이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려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추악한 사기극이라고 선언하려는 찰나였다. 바로 그때였다. 기자들로 이루어진 벽을 헤치고 한 여자가 아이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그들 앞을 막아서며 강태민을 마주보았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다. 강태민은 그저 이 성가신 연극의 마지막 배우가 등장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 준비를 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그러나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여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강태민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 오직 그 여자의 얼굴만이 가득 찼다. 익숙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얼굴. 그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 끔찍한 고통과 함께 봉인해 두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던 눈꼬리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다물려 있어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입술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10년 전 그의 눈앞에서 붉은 피에 물들어가던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서연과 그녀는 죽었다. 분명히 그의 품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마치 서연이 과거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강태민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재계의 냉혹한 CEO,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던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수많은 계산과 전략들이 하얗게 증발해버렸다. 대신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잃었던 그날의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여자는 그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닮았는지, 자신의 존재가 이 남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미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민에게 그녀는 과거의 망령이자 현실의 폭풍이었다. 그의 철벽 같던 이성이 마비되고 봉인했던 감정이 속박을 풀고 터져 나오려 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강태민의 얼어붙은 표정 충격에 휩싸인 그의 눈빛, 그리고 그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냉혈한으로 알려진 강태민 회장의 저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단순한 사기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여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너무 많았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지 왜 서연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저 여자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냉정한 CEO는 그렇게 자신의 왕국 정문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5아이와 죽은 연인을 닮은 여자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말았다. 강태민의 멈춰버린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아우성이 다시 그의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을 헤집던 과거의 망령은 현실의 소음 앞에 잠시 물러섰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자리에서 단 1초라도 더 지체하는 것은 적에게 자신의 목에 칼을 댈 시간을 주는 것과 같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충격과 혼란은 두꺼운 얼음장 아래로 다시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여자를 보지 않았다. 대신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최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모두 내 집무실로 옮겨 5분 안에 이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그 말은 혼돈에 빠진 상황에 던져진 쐐기와도 같았다. 최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즉시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기자들과 구경꾼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여자와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가 움직이자 마치 모세 앞의 홍해처럼 인파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누구도 감히 그의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한지수는 얼떨결에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그의 뒤를 따라야 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그녀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잠시 후 그들은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된 고요하고 거대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강태민은 미동도 없이 정면의 문만 응시했고 그의 단단한 뒷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압박감이었다. 한지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꼈다. JK 그룹 타워, 최상층 회장 집무실의 문이 열리자 한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듯 차갑고 정적인 공간이었다. 마치 방 주인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었다. 강태민은 방 중앙의 거대한 책상 뒤 자신의 왕좌와도 같은 의자에 앉았다. 그는 턱짓으로 방 한쪽의 고급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한지수는 망설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5 아이들은 이 낯설고 거대한 공간에 주눅이 든 듯 엄마의 곁에 바싹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최 비서는 강태민의 눈짓을 받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완벽히 고립되었다. 강태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한지수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해부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고 마지막으로 한지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서연과 닮았다는 사실은 이제 그의 분석 대상일 뿐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변수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먼저 침묵을 깼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순수한 정보의 요구였다. 한지수는 마른 입술을 애써 죽이며 대답했다.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목적이 뭔가? 누가 시켰지 원하는 게 돈인가?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고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배후를 캐내기 위한 신문을 시작했다. 한지수는 그의 말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이 일을 시킨 자의 끔찍한 경고가 맴돌고 있었다. 강태민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내 아이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강태민은 그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냥 뭐지? 우연히 5 쌍둥이를 데리고 JK그룹 본사 앞에 왔는데 마침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건가? 그런 우연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서연을 닮은 얼굴을 무기 삼아 자신을 흔들려는 추악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지만 한지수는 그의 비난에 대답하는 대신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아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이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 모습에서 강태민은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을 느꼈다. 저토록 절박한 모성애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압박 대신 회유를 선택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원한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말해. 그러면 당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약속하지. 하지만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면 나 역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보다 서늘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했다. 그의 말에 한지수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녀는 거대한 2개의 힘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한쪽은 자신과 아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악마의 힘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얼음 같은 힘이었다.
어느 쪽도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민은 더 이상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문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소득이 있었다. 그녀의 반응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첫째, 그녀는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둘째, 그 배우는 그녀의 아이들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고 있다. 셋째, 그 배우는 그녀가 강태민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이 연극을 기획한 자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의 존재, 그리고 그녀와 닮은 여자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라 자신 강태민 개인을 향한 공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몇몇 인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한지수와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성가신 사기꾼들이 아니었다. 적이 던진 살아있는 미끼였다. 그리고 동시에 적의 정체를 밝혀줄 유일한 단서이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인터폰을 눌러 최 비서를 호출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들어오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한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초의 비서, 한지수라는 저 여자, 그리고 저 5 아이들.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조사해. 가족관계, 재산 상태, 주변 인물, 최근 통화 기록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24시간 주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최 비서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한지수와 아이들을 한번 훑어본 후 조용히 방을 나섰다. 이제 집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한지수는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더욱 불안에 떨었다. 강태민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신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그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움직임, 숨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긴장이 풀렸는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소파에서 내려와 거대한 집무실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아이는 반짝이는 트로피에 다가가 그것을 만져보려 했다. 그 순간 한지수가 기겁하며 아이를 막아섰다. 안 돼, 만지지 마.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아이는 엄마의 반응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강태민의 시선이 서류에서 떨어져 그들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겁에 질려 아이에게 소리치는 한지수의 모습. 그 모습이 또다시 과거의 기억과 겹쳐졌다. 서연도 저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그냥 두게. 한지수는 그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강태민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리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어차피 다시 닦으면 되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지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다그치는 것을 멈추었다. 방 안에 얼음장 같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고 내심 당황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 여자가 서연과 닮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궁지에 몰린 채 아이들을 지키려는 저 모습에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인가?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호 본능이었다. 강태민에게 지난 24시간은 10년 만에 처음 겪는 혼돈이었다. 그의 철저한 통제에 있던 세계는 한지수와 5 아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완벽하게 균열이 갔다. 그들은 JK그룹 타워 내에 최고급 게스트 스위트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건물 전체를 감싸는 무거운 안개처럼 강태민을 짓눌렀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얼굴을 한 한지수의 모습과 그녀를 잃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외부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냉혈 CEO 강태민의 숨겨진 아이들, 충격 재벌 총수의 이중생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평소처럼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의 지시 아래 홍보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고 법무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하필 서연을 닮은 여자를 이용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모든 해답은 한지수라는 여자에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가져다 줄 사람은 최 비서뿐이었다. 약속된 24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마침내 집무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최 비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지만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와 서류철의 두께는 지난 하루 동안의 노고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강태민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간결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한지수만 32살, 그리고 일란성 오둥이 올해 6살. 요청하신 자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강태민은 말없이 턱짓으로 보고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 비서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넘기며 한지수의 사진을 띄웠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생기 있어 보였다. 한지수 씨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20살에 독립한 이후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겹게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6년 전 오둥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들의 친부는 출산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가 나열하는 사실들은 한 여자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고아원 출신 미혼모 그리고 5 아이. 그녀가 왜 쉬운 표적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사회적 보호막이 전혀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린 여자. 그런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최 비서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화면에는 5 아이들의 해맑게 웃는 사진과 함께 의료 기록이 나타났다. 문제는 아이들 중 한 명에게 있었습니다. 막내인 한민준 군에게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비가 최소 억 단위입니다. 한지수 씨는 아이의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사채를 포함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의 설명은 강태민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주었다. 아이의 목숨. 그것이 바로 그녀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그녀의 목에 채워진 족쇄였다. 강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적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그 빚은 어떻게 해결됐지? 최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약 한 달 전 정체불명의 채권자가 나타나
그녀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중군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몇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돈 세탁된 자금의 흐름은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하나의 종착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강태민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름이었다. 데일그룹.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업계의 숙적.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이름이 화면 중앙에 굵은 글씨로 떠올랐다. 회장 박진우. 그 이름이 강태민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정도였다. 최 비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그는 그 이름이 자신의 상색에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자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동안 강태민의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뽑아내지 못한 가시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강태민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0년 전 이제 막 경영 전면에 나섰던 그는 M&A 시장에서 박진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박진우는 업계에 떠오르는 실력자였고 강태민은 아직 풋내기 취급을 받던 신출내기였다. 모두가 박진우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강태민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과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박진우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고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서연이 사고를 당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녀가 탄 차를 덮쳤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강태민은 단 한순간도 그 결론을 믿지 않았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사고였다. 그는 박진우의 짓이라고 직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증거 없는 의심은 망상일 뿐이었다. 그는 복수심을 가슴에 묻고 JK그룹을 키우는 데에만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 박진우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서연의 얼굴을 한 여자를 앞세워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진우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그는 강태민을 사업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의 정신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 파서 그를 고통 속에서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강태민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 억눌러 왔던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그동안 그는 박진우를 그저 비열한 경쟁자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다. 박진우는 서연을 죽인 원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공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창밖의 도시가 아닌 더 멀고 어두운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한지수라는 여자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우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리고 어쩌면 박진우의 죄를 밝혀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그는 최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슬픔도 혼란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했다. 박진우, 그자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공적인 사업 관계부터 사적인 부분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10년 전 서연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도 다시 검토해. 그때는 놓쳤던 아주 작은 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마침내 10년 묵은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JK그룹의 명운을 건 싸움이자 강태민 개인의 모든 것을 건 복수전이 될 것이었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과거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현재의 폭풍과 만나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태민은 결심을 굳힌 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최 비서에게 박진우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한지수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 스위트로 직접 향했다. 이전의 신문이 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만남은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스위트의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지수는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거실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놀고 있었지만 강태민이 들어서자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겁먹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한지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 차가운 남자가 또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강태민은 이전처럼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한번 훑어본 후 한지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군.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한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침실로 들여보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거실에 단둘이 남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민은 소파에 앉는 대신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등진 채 입을 열었다.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건 데일그룹의 박진우 회장. 맞나?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의 태도에 한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긍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동정도 비난도 아닌 그저 차가운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가 당신의 아들 한민준의 수술비를 약속했겠지. 그리고 당신의 빚을 모두 해결해 주었을 테고.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앞에 나타나 아이들이 내 아들인 것처럼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거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방어막을 하나하나 해체했다. 한지수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박진우의 경고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사라질게요. 다 없었던 일로 할게요. 하지만 강태민은 그녀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어. 없어. 이미 시작됐으니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는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였다. 첫 번째, 계속 박진우의 꼭두각시로 사는 거다. 그의 지시대로 움직이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겠지. 운이 좋아 아들 수술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과 나머지 아이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한지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진우 같은 남자가 약속을 지킬 리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소모품에 불과했다. 강태민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두 번째 선택지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내 손을 잡는 거다. 그 말에 한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에게 박진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 그의 계획, 그가 당신에게 내린 지시, 그와 연락하는 방식까지 전부. 그 대가로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지. 민준이의 수술은 내가 책임진다. 이 나라 최고의 의사에게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아무도 당신들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너무나 완벽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한지수의 마음속에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먼저 차올랐다. 하지만 그 사람은, 회장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그 사람은 악마예요. 우리가 배신한 걸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박진우의 잔인함을 직접 겪어 잘 알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시선을 부드럽게 내리깔며 말했다. 나도 그를 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분노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박진우는 당신만의 적이 아니야. 그는 나의 적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순간 한지수는 깨달았다. 이 두 남자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깊은 악연이 있다는 것을. 강태민이 자신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독한 복수심의 발로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소중한 것을 잃은 자의 고통을 보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남자라면 정말로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벼랑 끝에 선 그녀에게 그가 내민 손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그 한마디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위태롭고 절박한 동맹이 맺어졌다. 강태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최 비서에게 연락해 안전가옥으로 그들을 옮길 것을 지시했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지수와 아이들은 직원용 통로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숲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경호 인력이 배치된 그야말로 완벽한 요새였다. 저택에 들어선 아이들은 처음 보는 넓고 멋진 집에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한지수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강태민은 집 안을 둘러본 후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어. 의사와 보모도 곧 도착할 거다. 아이들 특히 민준이를 잘 돌봐줄 거야.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가 떠나기 위해 현관으로 향할 때였다. 아이들 중 하나가 그에게 아장아장 다가왔다. 아픈 아이인 민준이었다. 아이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신의 작은 손에 쥐고 있던 로봇 장난감을 그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요. 강태민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그대로 굳었다. 그는 평생 아이와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손은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작은 아이의 장난감을 받아드는 법은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어색하게 몸을 숙여 장난감을 받아들었다. 플라스틱 로봇은 그의 커다란 손 안에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았다. 민준이는 그가 장난감을 받자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로봇보다 더 멋있어요. 그 순수한 말에 강태민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동요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의 머리를 어색하게 쓰다듬었다. 한지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냉혈한 같던 저 남자가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아주 희미한 미소.
그녀는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정말로 어쩌면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 텄다. 강태민은 로봇을 아이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원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의 귓가는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는 한지수에게 짧게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최 비서에게 연락하도록.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저택을 나섰다. 차에 올라탄 그는 손에 희미하게 남은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에 잠겼다. 낯설고 혼란스러우며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은 감각이었다. 깨지기 쉬운 동맹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온기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데일그룹의 회장실은 강태민의 집무실과 정반대의 의미에서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강태민의 공간과 달리 박진우의 방은 과시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원본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그가 사냥해서 박제한 맹수의 머리가 험악한 표정으로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탐욕과 정복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박진우는 값비싼 가죽 의자에 앉아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시가를 씹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건가? 여자 하나의 애들 5을 대한민국 땅이 그리 넓었던가? 그의 고함에 부하 직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지수와 아이들은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강태민 회장 측에서 직접 움직인 것 같습니다. JK그룹의 보안팀은 저희가 따돌리기에는 너무... 강태민.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우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끄며 욕설을 내뱉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순진한 대중과 언론은 미끼를 물었고 강태민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강태민은 예상과 달리 한지수와 아이들을 자신의 성 안으로 끌어들여 버렸다. 가장 중요한 말이었던 장기말을 빼앗겨버린 셈이었다. 박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태민이라는 인간을 잘 알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지만 그 안에는 10년 전에도 그랬듯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강태민의 유일한 약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서연이라는 과거의 망령. 한지수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그는 신이 자신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말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말하게 해주면 되지. 그의 눈이 번뜩였다. 플랜 B를 시작해. 내가 준 자료들 연예부 기자놈들에게 뿌려. 강태민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온 세상이 알게 만들어줘. 여론이 그놈의 숨통을 조이도록 말이야. 그의 명령은 잔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강태민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거짓 증거들이 잠들어 있었다. 이제 그 독을 풀어놓을 때였다. 박진우의 지시가 내려간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가 단독 특종이라며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기사에는 강태민이 과거 여러 여성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은 그가 문란한 사생활을 즐겨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한지수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지였다. 편지에는 강태민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슬픔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강태민 측에서 보낸 것이라며 공개된 입금 내역은 그가 입마금용으로 푼돈을 보내온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박진우가 만들어낸 정교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분노한 대중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JK그룹은 순식간에 비난의 폭풍에 휩싸였다. 본사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고 인터넷 게시판은 강태민을 향한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JK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JK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쳤다. 회사의 시가총액 수조원이 단 몇 시간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다. JK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어쩔 줄 몰라 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장 해명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있는 강태민만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임원들의 아우성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소란이 잦아들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다. 지금 해명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박진우가 원하는 그림이 바로 그것이지. 우리가 허둥대며 변명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을 거다. 그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상대가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다고 해서 우리까지 진흙탕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싸움터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의 말에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싸움터를 바꾼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스크린에 최 비서를 연결했다. 최 비서 준비됐나? 화면에 나타난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좋아. 플랜 B17을 실행하도록 3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해. 임원들은 플랜 B7이라는 암호 같은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그것은 강태민이 혹시 모를 대일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비상대응 계획이었다. 박진우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 것을 대비해 강태민 역시 박진우의 약점을 낱낱이 분석해왔던 것이다. 박진우가 개인적인 스캔들이라는 진흙탕을 선택했다면 강태민은 기업의 존폐가 걸린 냉정한 숫자의 전쟁터를 선택했다. 30분 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 경제일간지의 인터넷판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대일그룹 무리한 해외 투자로 유동성 위기 심각, 부도 가능성 대두. 기사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대일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남미의 한 플랜트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당이 사채를 끌어다 쓴 사실과 회계 장부를 조작한 정황까지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제시되었다. 이 기사는 연예계 스캔들과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을 가졌다. 이것은 한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문제였다. 기사가 나간 직후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대일그룹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나섰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대일그룹의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스캔들로 하락하던 JK그룹의 주가는 낙폭을 줄이며 안정되기 시작한 반면 멀쩡하던 대일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며 거래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여론의 방향도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재벌 총수의 사생활에서 자신들의 돈이 걸린 기업의 부도 위기 문제로 옮겨갔다. 박진우는 강태민의 목을 조르려다 역으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 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부서져라 내리쳤다. 어떻게 자신의 내부 정보가 저렇게 정확하게 유출될 수 있었단 말인가.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식 시세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안전가옥으로 연결되는 직통 번호를 눌렀다. 나다. 별일 없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상황을. 모르는 한지수의 평온한 목소리에 그의 날카로운 신경이 아주 잠시 부드럽게 이완되었다. 강태민이 벌인 치열한 여론전의 포화는 안전가옥의 높은 담장을 넘어오지 못했다. 한지수와 아이들에게 그곳은 세상과 완벽히 격리된 고요한 섬과도 같았다.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시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가득 찬 그곳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집보다 더 좋았지만 한지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 화려함은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고 있는 거대한 새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실로 나와 태블릿 PC로 세상 소식을 확인했다. 강태민과 JK그룹을 향한 끔찍한 비난 기사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데일그룹을 덮친 위기에 대한 기사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죄책감과 박진우라는 악마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반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 따위는 모른다는 듯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낯선 경호원 아저씨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고 매일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에 즐거워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넓은 저택을 채울 때마다 한지수는 잠시나마 불안을 잊고 미소를 지으면서도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막내인 민준이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뜨거운 불덩이처럼 열이 끓어올랐고 작은 가슴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했다. 함께 상주하던 전문 간호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한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공포가 다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아이의 생명이 꺼져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에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안 돼요. 병원은 안 돼요. 박 회장 사람들이. 그녀는 울부짖었다. 병원으로 가는 순간 그들의 위치가 노출될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간호사가 연결한 비상 연락망을 통해 소식이 강태민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데일그룹의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보고를 받던 중이었다. 최 비서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회의실을 나섰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한다. 그는 차를 타고 안전가옥으로 향하며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위압적이었다. JK, 이료원, 병원장인가 나 강태민이다. 지금 당장 국내 최고의 소아심장 전문의 팀을 꾸려서 내가 보내는 주소로 이동하도록 하게. 필요한 모든 장비도 함께 1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그는 단순히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병원 자체를 아이에게로 옮기고 있었다. 한지수가 절망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저택에 넓은 정원으로 구급차와 함께 최고급 의료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곧이어 국내 최고라는 의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순식간에 최첨단 이동식 중환자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강태민이 도착했다. 그는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의료진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혼란스럽던 집안의 공기가 안정되는 듯했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지휘관이었고 이곳은 그의 전쟁터였다. 그는 한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낮게 눌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반드시 지킨다고.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민준이의 상태는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고 의사는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 의료진 대부분이 철수하고 담당 전문의 한 명만 남아 아이의 곁을 지켰다. 소란이 휩쓸고 간 저택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한지수는 텅 빈 눈으로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다. 강태민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한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잠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동안 그녀가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박진우의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의 공포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무너져 내렸던 순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의 친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도망쳤고 그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까지. 강태민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상처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박진우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그것을 즐기는 방법을 잘 알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는 피에 물든 채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던 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도 경험해봐서 안다.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을 눈앞에서 잃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는 서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한지수는 그의 말에 담긴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채무자와 채권자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범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악마에게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잃을 뻔했던 깊은 상처를 공유한 동지였다. 한지수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을 보았고 강태민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한 모성애를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흉터를 알아본 것이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든 민준이와 지쳐 보이는 한지수를 잠시 내려다본 후 방을 나섰다. 그는 조용한 복도를 걸어 다른 아이들이 잠든 방의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4명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과는 다른 어떤 단단한 감정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들과 이 여자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속죄이자 미래에 대한 책임이었다. 안전가옥에서 보낸 그날 밤 이후 강태민의 내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박진우를 향한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과거에 대한 복수심을 넘어섰다. 그 안에는 한지수와 5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묵직하고 구체적인 책임감이 더해졌다. 그의 결의는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몰두했다. 최 비서가 이끄는 정보팀은 대일그룹의 재무제표와 내부 거래 내역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 결과
박진우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각종 불법 로비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민이 원하는 것은 박진우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10년 전 서연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의 흔적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깨끗했다. 강태민은 끝없이 이어지는 재무 자료들 속에서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자료가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우의 더러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인 사람. 그는 최 비서를 통해 안전가옥에 있는 한지수와 보안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그녀의 얼굴은 이전에 비해 한결 안정되어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으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태민은 용건부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적인 톤을 유지했지만 이전과 달리 그녀를 동등한 동맹으로 대하는 태도가 묻어났다. 한지수 씨, 당신에게 처음 접근했던 자들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줬으면 좋겠어.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이름 직책 버릇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대화 내용까지. 무엇이든.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다잡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우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항상 중간 연락책을 통해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협박하던 남자의 인상착의 그가 주로 사용하던 단어들을 떠올렸다. 그러다 문득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한 번 그 남자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윤 이사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윤 이사. 강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마침내 실마리가 잡혔다. 그는 최 비서에게 즉시 지시했다. 데일그룹의 임원 중 성이 윤 씨인 자를 모두 찾아 박진우의 최측근으로 더러운 일을 처리해 줄 만한 인물로 지금 당장. 정보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 한 명의 인물이 수사망에 떠올랐다. 윤태석, 데일그룹의 전략기획실 이사이자 15년 넘게 박진우의 충실한 개로 일하여온 인물이었다. 강태민의 모든 정보 수집 역량은 이제 윤태석 이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모든 과거 행적 재산 형성 과정, 주변 인물들이 샅샅이 조사되었다. 그러던 중 정보팀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약 한 달 전 데일그룹 재무팀의 김동현 과장이라는 인물이 윤태석 이사에 의해 갑자기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당한 사건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업무 태만이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최 비서는 김동현 과장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처음 김 과장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최 비서는 끈질겼다. 그는 김 과장이 윤태석 이사의 불법적인 자금 집행 요구를 거절했다가 밉보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대로 묻히면 당신의 경력은 끝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다면 JK그룹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김동현 과장은 마침내 최 비서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인적이 드문 심야의 공원에서 만난 김 과장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제보를 시작했다. 윤 이사는 박진우 회장의 개인 금고직입니다. 저는 그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에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최 비서에게 건넸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최 비서는 USB를 확보하자마자 강태민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날 밤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태민은 김 과장이 넘긴 비자금 장부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장부에는 지난 10수년간 데일그룹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탈법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정치인에게 건네진 뇌물 경쟁사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금, 심지어
박진우 일가의 사치품 구매 내역까지. 강태민은 차갑게 장부를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숨을 멈췄다. 날짜는 10년 전 서연이 사고를 당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지급처는 암호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적요란에 적힌 몇 글자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쟁사 A 문제 처리 비용.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아 헤매던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진우는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었다. 그때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김동현 과장이 녹음 파일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파일은 김 과장이 좌천되기 직전 윤태석 이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술에 취한 윤태석은 김 과장을 모욕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김 과장,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말이야. 박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 담그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야. 10년 전에도 말이야. 우리 앞길 막던 애송이 하나 밟아주려고 했는데 재수없게 옆에 있던 계집애가 대신 죽었지. 뭐 어때? 덤프트럭 운전사 하나 구슬리는 거 돈만 있으면 일도 아니라고. 그 애송이 아마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겠지. 꼴 좋게 말이야. 윤태석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강태민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10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의심과 고통의 실체가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방식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계획된 비열하고 잔인한 살인이었다. 서연은 자신 때문에 자신의 대신 죽었던 것이다. 파일 재생이 끝나고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10년 묵은 슬픔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의 차가운 빛만이 존재했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강태민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다.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무게는 이제 펄펄 끓는 증오의 무게로 바뀌었다. 사무실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두운 밤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슬픔은 모두 증발했고 남은 것은 오직 얼음처럼 냉정한 결의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최 비서를 호출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지만 최 비서는 잠시 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강태민은 창밖을 응시한 채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최 비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복수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날부터 JK그룹의 핵심 전략팀은 비밀리에 가동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박진우를 단순히 파산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대중 앞에서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최고의 무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경제 포럼. 박진우는 그곳에서 해외 거대 자본과의 합병을 발표하며 화려하게 재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태민은 회의실 대형 스크린의 포럼에 일정표와 박진우의 사진을 띄웠다. 박진우는 이곳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거라 생각하겠지.
우리는 그 순간을 그의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 개의 칼날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그러나 정확히 같은 순간에 박진우의 심장을 찌르는 작전이었다. 첫 번째 칼날은 금융 공격이었다. 강태민은 법무팀과 회계팀에게 김동현 과장이 넘긴 비자금 장부를 분석하여 대일그룹의 분식회계와 횡령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진우가 연단에 오르기 정확히 10분 전 이 보고서가 모든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전송된다. 그의 입에서 합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대일그룹은 이미 시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거다. 두 번째 칼날은 도덕적 심판이었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한지수뿐이었다. 강태민은 직접 안전가옥을 다시 찾았다. 그는 민준이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한지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진우가 가장 화려한 무대에 서는 그 순간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물론 그는 선택권을 주었다. 위험한 일이었고 그녀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다. 한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다시 세상 앞에 박진우라는 악마의 그림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남자,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약속한 남자가 지금 눈앞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다. 하겠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더 이상은 숨지 않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칼날. 그것은 사법적 처단이었다. 박진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타는 바로 윤태석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강태민은 이 파일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릴 계획을 세웠다. 금융공격과 한지수의 기자회견으로 박진우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포럼의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기자의 손에 이 파일을 넘길 것이었다. 기자는 박진우에게 10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할 거다. 박진우가 발뺌하는 순간 기자는 이 녹음 파일을 현장에서 공개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생방송으로 살인교사의 증거를 듣게 되는 거지. 강태민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다. 그것은 박진우에게 단 한 줌의 동정도, 단 한 치의 도망갈 구멍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 비서는 계획이 실행되기 전 김동현 과장과 그의 가족을 극비리에 해외로 출국시켰다. 새로운 신분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금을 함께 제공했다. 강태민은 자신을 도운 사람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 한지수는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자신의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작전 개시 하루 전 강태민은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각 팀은 정확한 실행 시간을 분 단위, 초 단위로 맞추고 있었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내일 아침의 거사를 향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박진우 측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연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JK그룹을 뛰어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강태민은 짙은 남색의 수트를 입고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냉정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수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는 그 평온함 아래에서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을 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최 비서였다. 회장님, 모든 팀이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수 씨도 기자회견 장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묵은 복수의 서막을 여는 낮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시작하지. 글로벌 경제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자본이 집결한 듯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다.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세계 각국의 저명한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데일그룹의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만끽하며 오만한 미소로 주위의 찬사에 화답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강태민이 가한 금융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믿었다. 몇몇 계열사를 매각하며 급한 불은 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해외 자본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발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뒤집고 JK그룹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 강태민은 이제 패배한 개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박진우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청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제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데일그룹의辉煌한 미래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지루하게 늘어놓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강태민의 첫 번째 칼날이 그의 등 뒤에 보이지 않게 날아와 꽂혔다. 작전 개시 시간 오전 10시 정각. JK그룹의 비밀 작전실에서는 최비서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수십 명의 팀원들이 일제히 엔터키를 눌렀다. 그와 동시에 데일그룹의 추악한 회계 비리가 담긴 보고서가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증권사,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서버로 전송되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강태민의 집무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데일그룹의 주식 시세 그래프가 핏빛으로 변하며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포럼 현장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청중석 앞자리에 앉아있던 금융계 인사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연단 위의 박진우는 처음에는 그 소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곧 자신의 합병 파트너인 해외 투자사 대표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것을 발견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컨벤션 센터 정문 밖 별도로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한지수가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심하게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굳건히 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다 데일그룹 박진우 회장의 강요에 의해 제 아이들을 데리고 JK그룹 강태민 회장을 협박해야만 했던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박진우 측이 어떻게 아픈 아들을 빌미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으로 자신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포럼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스마트폰에도 속보 알림이 떴다. 충격 고백 데일그룹 박 회장 미혼모와 아이들 이용해 경쟁사 협박. 이제 현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웅성거림을 넘어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진우는 연단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때 비서가 황급히 연단으로 뛰어 올라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수라는 여자가. 박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강태민 그놈에게 완벽하게 당한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자랑스럽게 떠들던 합병과 미래에 대한 연설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때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기자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한 기자를 지목했다. 그는 강태민이 심어놓은 마지막 칼날이었다. 그는 다른 기자들처럼 금융 문제나 스캔들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박진우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10년 전 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사망한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사실은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한 청부 살인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우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기자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무슨 헛소리야. 저놈 끌어내. 저건 음해야. 기자는 그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마이크에 갖다 댔다. 그렇다면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컨벤션 센터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윤태석 이사의 술 취한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덤프트럭 운전사 하나 구슬리는 거 돈만 있으면 일도 아니라고. 살인을 자랑하는 추악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의 제국은 불과 몇십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연단에 서 있다가 경호원들의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무대 뒤쪽의 비상구로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비상구 끝 어두운 복대는 강태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지옥의 문지기처럼 그는 조용히 서서 박진우를 맞이했다. 박진우는 그를 보고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내 놈 짓이었구나. 그는 분노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강태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박진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렸다. 박진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 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그 계집애도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알아들어. 그의 추악한 말에도 강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옥에 가서 서연이에게 직접 사죄해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강태민의 계획대로였다. 박진우는 살인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끌려가면서까지 강태민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비명은 점점 멀어져 갔다. 강태민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기자들의 함성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10년간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최 비서가 조금 전에 보내온 안전가옥의 정원에서 5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영상을 아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박진우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박진우와 윤태석은 살인교사 및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데일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가장 핵심적인 자산들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승자인 JK그룹에 흡수되었다.
세상은 강태민을 비극적 과거를 딛고 악을 심판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J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태민의 이름 앞에는 가장 신뢰받는 경영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그의 통제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작 강태민 자신은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10년간 꿈꿔왔던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공허했다. 과거에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서류 대신 무심코 켜놓은 휴대폰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다. 화면 속에는 안전가옥의 정원에서 5 아이들이 햇살을 받으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영상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0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복수는 그에게 해방감을 주었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 진정한 평화는 과거의 청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기대감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이상하게도 그 영상 속의 아이들과 한지수라는 여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차를 몰아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한지수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불안과 공포에 질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함께 역경을 이겨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태민의 등장에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강태민은 어색하게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백화점에서 직접 고른 장난감이 담긴 쇼핑백 5개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곤 변명처럼 덧붙였다. 아이들 생각이 나서 오는 길에 잠시 들렀다. 그의 서툰 배려에 한지수는 작게 웃었다. 2 사람 사이에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지수였다. 그녀는 멀리 하늘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저희도 곧 떠날 준비를 해야겠네요. 약속해 주신 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아이들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관계를 정리하려는 성읍기가 느껴졌다. 강태민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한지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태민은 서툴지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말을 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소. 죽은 내 연인의 모습을. 그의 고백에 한지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국 죽은 사람의 대용품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민의 다음 말이 그녀의 불안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당신은 그녀와 닮았지만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한지수라는 이름에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여자이자 5 아이의 훌륭한 어머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과거를 보지 않아.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을 꺼냈다. 이제 나는 당신과 아이들에게서 나의 미래를 보고 싶소. 복수가 끝난 내 텅 빈 삶을 당신들과 함께 채워나가고 싶다는 말이오.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자는 동반자로서의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가 서연의 대체제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을 에둘러 고백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나 동정이 아닌 진솔하고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렸다. 아픈 아들을 위해 병원을 통째로 옮겨온 그의 모습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어색한 모습,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졌음을 고백하던 그의 외로운 모습.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눈물 어린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화창한 어느 주말 오후 도심의 한적한 공원은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로 가득했다. 5 아이들이 푸른 잔디밭 위를 깔깔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한지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로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한 강태민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이 서툴렀지만 예전처럼 뻣뻣하게 굳어있지는 않았다. 한 아이가 던진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자 그는 한숨을 쉬면서도 군말 없이 공을 주워다 주었다. 그때 뛰어가던 민준이가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아이의 무릎에서 작은 피가 배어나왔다. 한지수가 놀라 일어나기도 전에 강태민이 먼저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의 무릎을 살피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흙을 털어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었다. 아이는 울지 않고 대신 그의 목을 와락 껴안으며 외쳤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 그 한마디가 더 이상 그의 심장을 혼란으로 내리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파문이 되어 그의 가슴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입가에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작고 진실된 미소가 피어올랐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글썽겼다. 그의 회색빛 세상에 마침내 다채로운 색이 입혀지고 있었다. 회사의 정문 앞에서 거짓말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햇살 가득한 공원 안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한 가족의 모습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냉정했던 CEO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여자와 5 아이의 서툰 아빠이자 든든한 가장이 서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